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7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집을 나간 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살 전직 고등학교 교감.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 8억 1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두 번의 전화로 사라졌어요. 첫 번째는 제가 바보라서 당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회수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또 7천만 원을 보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나는 절대 안 당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숙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서 35년을 근무하고 마지막 5년은 교감으로 일했습니다. 2019년 2월 말 63살의 나이로 정년퇴직을 했어요. 교감실 책상을 정리하면서 학생들이 써준 감사 편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몇몇 편지에는 선생님 덕분에 진로를 찾았어요. 상담 때 해주신 말씀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저는 특히 학부모 상담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찾아오시는 부모님들께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정교감 선생님과 상담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신뢰가 쌓여서인지 퇴직 후에도 몇몇 학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자녀 진학 문제나 가정 고민을 상담해 달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은 68살이었고 건설회사에서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45평 아파트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딸 둘은 모두 결혼해서 분당과 일산에 살고 있었고 손주가 넷이나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어요. 퇴직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았고 서울 시내에 작은 상가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상가는 25년 전에 5천만 원에 샀던 건데 당시 시세로는 5억 원 정도 했어요. 퇴직을 앞두고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갈 것인가. 남편은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빠르고 복잡했거든요. 딸들도 엄마 아빠 편한 곳에서 사세요라며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포구 아파트를 팔고 상가도 정리해서 순천에 땅을 사고 작은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려고요. 퇴직 후 첫 6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매물을 내놓고 상가 세입자와 계약 종료 협의를 했어요. 다행히 2019년 8월에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7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상가도 9월에 5억 원의 매각이 확정됐고요. 총 12억 2천만 원의 자산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대출 1억 5천만 원을 갚고 나니 실제 손에 쥔 돈은 10억 7천만 원 정도였지요. 순천의 땅을 보러 다니면서 저희 부부는 설렜습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도 가꾸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자연 속에서 뛰어놀게 해주고 싶었어요. 딸들에게도 나중에 유산으로 뭔가 남겨주고 싶었고요. 35년 교직 생활의 결실을 가족의 미래를 위해 잘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남의 상담은 잘 들어주면서 정작 제 판단력은 과신하고 있었던 거지요. 2020년 1월 저희는 잠시 딸의 집에 머물면서 순천집 시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2억 4천만 원과 상가 매각 대금 5억 원은 은행 예금으로 나눠 넣어뒀어요. 나머지 자금은 아파트 매각금에서 나온 거였고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집 거실에서 순천주택 설계도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마트에 장 보러 나가고 없었죠. 그때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1588로 시작하는 번호였고 내용은 이랬어요. 국세청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체납건이 확인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즉시 확인 바랍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체납이라니요. 저는 평생 세금을 성실하게 냈어요. 교사 월급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됐고 상가 임대소득도 매년 신고했습니다. 혹시 상가 매각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싶었어요. 아니면 작년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이 잘못됐나?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2번의 신호음 후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세청 체납 추적과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이름을 대며 체납건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고요. 상대방은 침착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정미숙 씨 맞으시죠? 지금 확인해 보니 귀하 명의로 2억 8천만 원의 세금 체납이 확인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미납건입니다. 2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세금을 다 냈어요. 확인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라고 하더니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는 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씨, 이건 단순 체납이 아니라 명의도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로 허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그쪽에서 탈세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도용이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바로 금융거래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 명의의 계좌들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요. 검찰청 금융조사팀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끊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보류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찰청 금융범죄조사부 박진수 검사입니다.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고 배경에서는 사무실 소음 같은 게 들렸습니다. 박 검사라는 사람은 제 상황을 설명받았다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간조했어요. 정미숙 씨, 지금 귀하는 금융사기 피해자입니다. 범인들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우선 귀하 명의의 모든 계좌를 안전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안전계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검찰에서 관리하는 보호계좌입니다. 범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귀하의 자산을 임시로 보호하는 겁니다. 이 조치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법조항까지 언급하니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교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문제 상황을 해결해 왔지만 이건 제 영역 밖의 일이었어요. 세금, 검찰, 금융범죄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박 검사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귀하의 계좌가 전부 동결됩니다. 그러면 생활비조차 쓸 수 없게 되죠.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그는 대답했어요. 우선 귀하가 보유한 예금 잔액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안내하는 안전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2억 4천만 원, 다른 은행에 5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퇴직금과 상가 매각 대금이었습니다. 총 7억 4천만 원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박 검사는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가장 큰 금액부터 보호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검사가 시키는 대로 5억 원을 먼저 이체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금액도 옮겨주세요. 저는 다시 2억 4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계좌에 남아있던 4천만 원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정미숙 씨. 이제 귀하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됐습니다. 2주 내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수사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박 검사의 말에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남편한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검사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불안해진 저는 문자로 온 번호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만 들렸어요. 그때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전화를 붙잡고 살았어요. 박 검사라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요즘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갱년기 증상인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수사 방해가 될까봐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2020년 3월 초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금 만날 수 있니? 딸은 즉시 지금 갈게요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딸이 도착했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무슨 소리야? 검사가 직접 전화했는데라고 반박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검찰에서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뉴스에서 몇 번이나 봤잖아요.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뉴스에서 본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가 당한 수법이었어요. 딸은 즉시 경찰서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급히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도착해서 사실을 듣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남편이 소리쳤어요. 35년 교직 생활한 사람이 그런 단순한 사기에 속을 수가 있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우리는 서둘러 인근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제범죄 담당 형사님이 저희를 맞았어요. 사연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퇴직자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피해 신고 접수하시고 금융감독원 파인에 지급정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형사님은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줬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7억 4천만 원. 그중 2억 4천만 원은 제 35년 교직 생활의 결실이었어요.
5억 원은 25년 전 어렵게 마련한 상가를 팔아서 받은 돈이었고요. 그 돈으로 순천에 집을 짓고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려고 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경찰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딸이 등을 쓰다듬어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딸도 침묵했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이 저를 짓눌렀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순천 집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미 땅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불한 상태였거든요. 남은 돈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은 포기해야겠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결혼 후 37년 동안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이 없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도 날아갔어. 당신 혼자 돈이 아니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 돈에는 남편의 노동도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화를 사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은 접수됐지만 이미 계좌에서 돈이 모두 인출된 상태라고 했어요. 범인들이 여러 개의 대포 통장으로 분산해서 빼돌렸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2억 4천만 원과 5억 원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둘째 딸 수진이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어떻게 도와? 엄마 혼자 해결할 문제야. 딸들은 울먹였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요. 대신 제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5년간 학생들에게 합리적 사고를 가르쳤던 제가 정작 제 판단력은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수백 건의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하고 검찰을 사칭하고 안전계좌라는 말로 속이는 거. 뉴스에서 몇 번이나 봤던 내용인데 저는 왜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때는 패닉 상태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결국 제 책임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범인들 계좌를 추적했는데 이미 전부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중국 쪽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님의 말에 저는 그럼 찾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라고 물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피해 신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0년 4월 중순이었어요. 저는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을 텐데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순천집 계획도 무산됐고 퇴직금도 날아갔고 남편과의 관계도 냉랭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만 간단히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딸들은 계속 위로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엄마 괜찮아라고만 반복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딸들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왜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딸들한테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경찰서에 먼저 가지 않았을까? 수천 번을 되뇌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11시쯤 휴대전화로 생소한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받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숙 씨 맞으시죠?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침착하고 신뢰감 있는 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상대는 저는 법무법인 정진에서 나온 변호사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정미숙 씨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설명했어요.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단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금융범죄 피해 회수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피해금 회수 성공률이 70%에 달합니다. 70%라는 숫자에 저는 귀가 솔깃했어요. 경찰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전문 변호사라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범죄 자금 추적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가, 금융조사관, 중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추적해요. 정미숙 씨 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구체적이었어요. 블록체인이니 현지 네트워크니 하는 전문 용어들이 신뢰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착수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금 회수에 성공하면 회수액의 20%를 성공 보수로 받습니다. 만약 회수에 실패하면 착수금의 절반인 1천만 원만 돌려드려요.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7억 4천만 원을 잃은 상황에서 2천만 원으로 그 돈을 찾을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물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중요합니다. 범인들이 자금을 세탁할수록 추적이 어려워지거든요. 가급적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내일 오후에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준비한 회수 제안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지난번 일로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나빠져 있었어요. 말하면 또 싸움이 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자 만나보기로 했어요. 제안서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괜찮아 보이면 그때 남편을 설득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요. 다음 날 오후 3시 김태훈 변호사가 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받았는데 법무법인 정진, 금융범죄 전담 변호사 김태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함 디자인도 깔끔했고 사무실 주소도 서울 서초구로 나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제안서를 꺼냈어요. 이게 저희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이스피싱 피해 회수 사례입니다. 총 42건을 맡았고 30건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어요. 제안서에는 실제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 회수 금액, 소요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는 피해액 3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회수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미숙 씨 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 변호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 시점이 2월 중순이니까 아직 2달밖에 안 지났어요.
범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저희 중국 현지 조사팀이 이미 몇 개의 루트를 파악하고 있어요. 조만간 구체적인 계좌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착수금 2천만 원이 들어오면 즉시 작업에 착수합니다.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면 결과가 나와요. 정미숙 씨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크니까 우선순위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넘기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70% 성공률, 구체적인 사례들, 전문적인 설명. 모든 게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착수금을 지금 당장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저희한테 남은 돈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1,000만 원만 먼저 입금해 주시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한 달 후에 주셔도 됩니다. 긴급 케이스이니까 저희가 배려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00만 원 정도는 남편 몰래 제 예금에서 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1,000만 원을 먼저 보내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정미숙 씨,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그는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진 명의의 계좌였어요. 저는 그날 오후에 바로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입금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한 달 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범인들의 계좌를 일부 추적했습니다. 중국 심천 쪽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서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현지 조사팀이 직접 가서 확인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는 건가? 그런데 말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현지 조사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 쪽 브로커들한테 정보를 사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을 좀 급하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1,000만 원을 보낸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그 돈도 날리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날 1,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했어요. 2020년 6월 초 김태훈 변호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숙 씨,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어요. 범인들이 사용한 중국 현지 계좌 3개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계좌의 귀하의 피해금 일부가 아직 남아 있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저도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남아 있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대략 2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나머지는 이미 다른 곳으로 분산됐지만 2억 원이라도 건지면 큰 거죠.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2억 원. 잃어버린 7억 4천만 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문제는 중국 현지 법원의 가압류 절차입니다. 한국에서는 직접 처리가 안 되고 중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긴급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절차가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중국 변호사 선임비, 법원 수수료, 통번역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3,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미 2,000만 원을 보냈는데 또 3,000만 원이라니.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미숙 씨, 지금 2억 원이 눈앞에 있어요.
3천만 원을 투자해서 2억 원을 찾는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300%가 넘죠. 게다가 시간이 없어요. 범인들이 눈치채면 계좌를 비울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3천만 원으로 2억 원을 찾는다. 나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요. 이미 2천만 원을 보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안했어요. 그럼 대출을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2억 원 찾으면 바로 갚을 수 있잖아요. 일시적인 브릿지론 개념입니다. 대출이라는 말에 저는 주춤했습니다. 평생 빚을 지지 않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김 변호사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2억 원을 찾으면 3천만 원 대출은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요.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정미숙 씨 같은 경우 교직 경력이 있으니까 금리도 좋게 나올 거예요. 김 변호사가 친절하게 조언했습니다. 결국 저는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인근 저축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제 신용 등급을 확인하더니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9.5%입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고 이틀 후 3천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 돈을 바로 김 변호사가 알려준 계좌로 보냈어요. 입금 확인했습니다. 정미숙 씨, 이제 곧 끝납니다. 중국 변호사팀이 오늘 밤에 긴급 가압류 신청 들어가요. 일주일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김 변호사의 문자를 받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2억 원만 찾아도 순천집을 지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노후 자금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미숙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울했어요. 중국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반려됐어요. 서류상 문제가 있대요.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 한국금융감독원의 공식 확인서와 공증된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또 1천만 원 정도 듭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1천만 원, 또 1천만 원이라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이미 5천만 원을 쓴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1천만 원을 더 쓰면 총 6천만 원이에요. 김 변호사님, 저 정말 돈이 없어요. 이미 대출까지 받았어요. 제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이 까다롭게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쓴 5천만 원도 날리는 겁니다. 2억 원이 눈앞에 있는데 1천만 원 때문에 포기하시겠어요? 그의 말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썼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 돈도 물거품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저를 용서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완전히 등을 돌릴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 다른 저축은행에 가서 추가 대출을 신청했어요. 이미 3천만 원 대출이 있으시네요. 추가로는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1,500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카드론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가진 신용카드 2장의 현금 서비스 한도를 합치면 5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000만 원은 못 구하겠어요.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법무법인에서 선지급하겠습니다. 대신 피해금 회수 후 성공 보수를 25%로 올려야 해요라고 했어요. 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2천만 원을 보낸 후 또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김 변호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또 사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이 떨렸어요. 일주일 후 저는 김 변호사가 알려준 서초구 사무실 주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작은 공유 오피스였어요. 데스크 직원에게 법무법인 정진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런 법인은 여기 없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또 당했구나. 또 속았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보낸 돈이 총 7천만 원이었어요. 첫 번째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7억 4천만 원에 더해 두 번째 사기로 7천만 원을 또 잃었습니다. 합계 8억 1천만 원. 평생 모은 재산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또 사기를 당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김태훈 변호사, 피해금 회수, 5천만 원 송금, 2천만 원 추가 송금, 대출과 카드론까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더 큰 건 절망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교감으로 35년을 일하며 쌓아온 판단력과 신뢰가 두 번의 사기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0년 7월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으로 7억 4천만 원을 잃었고 두 번째 회수 사기로 7천만 원을 또 잃었어요. 총 8억 1천만 원. 그것도 모자라 대출과 카드론으로 5,500만 원의 빚까지 생겼습니다. 63살의 무직 여성이 5,500만 원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를 끊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밖으로 나갔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어요.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거실로 나와 말했어요. 나는 일산 수진이네 집으로 가서 당분간 지낼 거요. 당신 얼굴을 보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소. 그리고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체중이 1개월 만에 7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헬쑥해진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흰머리가 확 늘어 있었습니다. 첫째 딸 은지가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밥은 먹고 있어요? 제가 반찬 갖다 드릴게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설거지는 며칠씩 쌓였고 청소도 안 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도 손을 댈 기력이 없었어요. 2020년 8월 초 저축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체료 포함해서 입금해 주세요.
연체라는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평생 한 번도 금융 연체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150만 원 뿐이었어요. 월 상환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지야, 엄마가 돈 좀 빌려야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엄마 얼마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100만 원만.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딸은 알겠어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1시간 후 제 계좌로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대출금 일부를 갚았지만 50만 원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결국 카드론 상환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체 문자가 하루에 서너 통씩 왔어요. 신한카드 50만 원 연체, 연체료 발생. 국민카드 30만 원 연체.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통보도 받았어요. 1등급이었던 제 신용등급이 5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9월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둘째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서 계속 지내시는데 힘들어요.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엄마가 좀 사과하시면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저는 엄마가 아빠한테 연락해 볼게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신호가 가더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여보, 나야. 집으로 돌아와.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하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당신이 사기당한 건 불쌍하게 생각해. 하지만 2번씩이나 속았잖아. 나한테도 상의 안 하고 대출까지 받고.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가 울먹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오나?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 순천집도 못 짓고 이제 빚쟁이 신세야. 60이 넘은 나이에 빚을 어떻게 갚아?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속 살아야 하나? 이렇게 가족에게 짐이 되면서까지. 딸들은 저 때문에 돈을 보태주고 있고 남편은 저를 떠났고 빚은 갚을 길이 없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10층 높이였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엄마,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내일 제가 엄마 집에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어요. 내가 죽으면 딸들이 얼마나 슬플까?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 제가 저지른 실수는 크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은지가 왔어요. 딸은 반찬을 가득 들고 왔고 제 냉장고를 채워줬습니다. 엄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일이라도 찾아보세요. 아파트 경비나 청소 일이라도 하면 월급은 받잖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35년 교직 생활한 사람이 경비를 해? 창피해서 어떻게 해?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죠. 그리고 아빠한테 잘못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일해서 돈 벌어서 조금씩 갚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아빠도 마음을 풀 거예요. 딸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교감이었던 제가 아파트 경비를, 학부모들한테 존경받던 제가 청소 일을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기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겠다고. 10월 초 저는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경비 자리 있나요? 저 일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관리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살입니다. 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남자 경비만 뽑아요. 여자분은 청소 쪽으로 가보세요. 청소 용역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계단 청소일 있어요. 월급 130만 원, 주 6일 근무. 담당자가 말했어요. 130만 원. 교감 월급이 5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30만 원을 받는구나. 허탈했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틀 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계단을 청소했어요. 20층짜리 아파트 5개 동의 계단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주민 쓰레기장을 정리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참았어요. 오후에는 지하 주차장을 청소했습니다. 저녁 6시에 일이 끝나면 온몸이 쑤셨어요. 어느 날 계단을 닦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요? 정미숙 선생님 아니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제가 근무했던 학교 학부모였어요. 10년 전쯤 상담했던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학부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건강 때문에 운동 삼아 일하고 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부모는 그렇군요.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했지만 눈빛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교감 선생님에서 청소 노동자로 제 인생이 이렇게 추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020년 11월 청소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적어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위안이 됐습니다. 첫 월급 13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대출이자 50만 원을 갚고 카드론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식비를 쓰고 나니 손에 쥔 건 10만 원뿐이었지만 그래도 뿌듯했어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미숙 씨,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이 있는데 참석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담당 형사님의 말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가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혹시 제가 잃은 돈을 찾을 방법이라도 있을까 싶었습니다. 11월 중순 토요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임이 열렸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 제 얼굴처럼 지쳐 보였어요. 모임을 주관하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70대 할아버지는 1억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국세청 사칭 전화였어요. 저도 정미숙 씨랑 똑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50대 여성은 3억 원을 잃었다고 했어요. 검찰청 검사라고 했어요. 제 아들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사고를 쳤다면서 합의금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대 남성은 2억 원을 잃었어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예금이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며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정미숙입니다. 63살이고 전직 교감이에요. 첫 번째 보이스피싱으로 7억 4천만 원을 잃었고 두 번째 피해금 회수 사기로 7천만 원을 또 잃었습니다. 제가 말하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이중 피해시네요. 그건 정말 힘드셨겠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대출과 카드론으로 5,5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남편은 저를 떠났고 딸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어요.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면서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여러분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저도 청소 일하고 있어요. 70살인데 주유소에서 일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3억 원 잃고 이제 80만 원씩 벌면서 살아요. 한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모두가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돈을 잃었고 가족과 갈등을 겪었고 자존심을 버리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당한 건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범인들이 교묘하고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실제 직원처럼 행동하죠. 발신번호도 조작하고 사무실 소음까지 배경음으로 넣어요.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사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너무 자책했습니다. 교감이었던 제가 왜 그런 단순한 사기에 속았을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의사, 교사, 공무원, 회사원. 다들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피해, 즉 피해금 회수 사기는 더 악랄합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어요. 첫 번째 사기로 패닉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노리는 거예요. 돈을 찾아준다는 희망을 주면서 또다시 돈을 뜯어내죠. 정미숙 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중 피해를 당한 분이 3분 더 계십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분들도 똑같이 당했구나. 한 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3번 당했어요. 첫 번째 보이스피싱, 두 번째 회수 사기, 세 번째는 피해자 지원금이라며 접근한 사기였습니다. 총 5억 원을 잃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사회자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당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몇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모임 때 구체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됐어요. 2020년 12월 우리 피해자 모임은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생존자들을 개설했습니다. 첫 영상은 제가 녹음했어요.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교직 생활을 한 전직 교감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8억 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어요. 국세청 사칭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당황했는지, 검사라는 사람의 말을 왜 믿었는지, 회수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절대로 전화로 금융거래를 하지 마세요. 국세청도 검찰청도
금융감독원도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끊고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알리세요. 회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기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녹음을 마쳤어요. 영상을 올리고 며칠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이 영상 보고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국세청 사칭 전화 받으셨는데 제가 말렸어요. 이 채널 덕분입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유튜브 영상 링크를 문자로 보냈어요. 여보, 내가 요즘 이런 활동하고 있어. 한번 봐줘. 이틀 후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영상 봤소. 당신이 노력하는 건 알겠소.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안 풀려. 짧은 답장이었지만 적어도 연락은 된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2021년 1월 채널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한 편씩 영상을 올렸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담았고 보이스피싱 예방법도 알렸습니다. 안전계좌는 없다. 검사는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회수 전문가도 의심하라. 간단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했어요. 어느 날 은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유튜브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렇게 용기 내서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힘이 나요.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엄마가 실수는 했지만 그 실수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돼. 제가 대답했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채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영상 스크립트를 썼어요. 주말에는 녹음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청소 일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졌어요. 몸도 많이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20층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고요. 일하면서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대출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지만 이자는 꼬박꼬박 갚았어요. 연체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론도 조금씩 상환하고 있었고요. 5,500만 원이라는 빚이 여전히 어마어마했지만 적어도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딸들이 가끔 10만 원씩 보내줬는데 그 돈은 생활비로 썼어요. 최대한 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생존자들은 구독자가 5,000명을 넘었어요. 많은 분들이 감사 댓글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엄마가 사기당하는 걸 막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전화 받으셨는데 영상 보여드리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댓글을 읽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 백신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64살이 됐어요. 생일 축하하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난 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였거든요. 당신 요즘 어떻게 지내오? 남편이 물었어요. 청소 일하면서 지내요. 유튜브도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유튜브 매주 보고 있소. 당신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만. 남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보,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저지른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안 하도록 돕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당신이 사기를 당한 건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도 당신을 도와주지 못했어.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게 미안하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먼저 상의를 안 했잖아요. 내 잘못이 더 커요. 제가 대답했어요. 다음 달에 집으로 돌아가겠소.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남편의 말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돌아온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게는 어떤 돈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2021년 6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들고 문을 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들어와요. 미역국 끓였어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웃으며 오랜만에 당신 음식 먹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남편도 일자리를 찾기로 했어요. 나도 놀고 있을 수 없지. 같이 빚을 갚자고. 남편은 73살이었지만 건강했습니다. 결국 인근 마트에서 택배 정리 일을 구했어요. 월급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290만 원. 그중 150만 원은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나갔고 나머지 140만 원으로 원금을 조금씩 갚았어요. 가을이 되자 피해자 모임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정미숙 씨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고등학생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해달래요. 하시겠어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아니었지만 학교에 다시 간다는 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10월 중순 경기도 어느 고등학교 강당에 섰습니다. 3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정미숙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교사로 일했고 마지막 5년은 교감으로 근무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 실패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했습니다. 국세청 사칭 전화를 받았을 때, 검사를 믿었을 때, 7억 4천만 원을 송금했을 때, 회수 사기에 또 당했을 때, 남편이 떠났을 때, 청소 일을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하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교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기꾼들은 사람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합니다. 누구든 당황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 절대 금융거래하지 말라고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전화 받으셨대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말려서 안 속았대요. 오늘 강연 듣고 무서웠어요.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그 학생의 말에 저는 그래, 꼭 조심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지켜줘라고 했습니다. 2022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65살이 됐어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빚은 4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속도면 2년 후에는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천에 집을 짓는 꿈은 사라졌지만 대신 작은 전세집이라도
구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매주 새로운 사기 수법을 알리고 대처법을 공유합니다. 최근에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얼굴 모자이크로 출연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하셨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제가 카메라를 보고 말했어요. 남편과 저는 이제 함께 산책을 다닙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동네 공원을 걸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하오? 제가 물었어요. 뭐를요? 나랑 결혼한 거.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 우리 같이 극복했잖소. 이것도 인생이야.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순천에 집을 짓고 편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까? 아마 그랬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겸손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더 공감하게 됐습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큰 위안입니다. 8억 원을 잃었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남편도 돌아왔고, 딸들도 저를 응원하고, 손주들도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해요. 빚은 거의 다 갚았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돈으로 잰다면 저는 실패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들, 제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완전한 실패는 아니에요.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인생은 때로 가혹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5살의 제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계단을 닦습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유튜브 스크립트를 씁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요.